1930년대 경성. 전차가 종을 울리며 남대문 쪽을 지나가고 다방에서는 유성기 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경성이란 이름 아래 조선인과 일본인, 부자와 가난한 이가 같은 길을 밟되 서로 다른 하늘을 보고 살던 때였습니다. 그 시절 신문인 경성일보와 매일신보 지면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이 실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누가 누구를 살렸는지, 그리고 문이 잠긴 방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까지요. 오늘 들려드릴 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경성의 한 호텔. 문은 안에서 잠겼고 창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시체 하나, 비명 하나, 그리고 사라진 진짜 열쇠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쫓게 된 사내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남의 비밀을 잘 보지만 정작 자기 출생만은 끝내 확신하지 못하는 사내, 김도연입니다. 경성역에서 마차를 타고 10여 분, 붉은 벽돌과 석재 장식이 섞인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경성호텔이라 불렀습니다. 외국 상인도 들고 총독부 쪽 손님도 들며 조선의 돈 많은 이들이 근대란 이름을 구경하러 오던 곳. 김도연은 그 호텔 현관에 서서 잠시 하늘을 봤습니다. 43, 전직 형사였고 지금은 흥신소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내였습니다. 또 호텔이군. 내 팔자도 참. 한탄하듯 중얼거리던 김도연. 벨보이 김봉식이 그런 김도연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이쿠, 김 선생 아니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또 누구 숨은 사람 찾으러 오셨소? 사람이 아니라 종이 좀 찾으러 왔네, 봉식 씨. 김봉식은 한때 군대 취사병 출신이라며 괜히 허풍을 떨지만 호텔 안에서 돌아가는 소문은 누구보다 빠르게 주워듣는 인물이었습니다. 도연이 찾으러 온 종이는 장부였습니다. 며칠 전 이 호텔의 객실을 장기 투숙하던 조선인 실업가 한용찬이 흥신소에 연락해 왔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 내 돈 문제는 내 체면 문제요. 하지만 그것이 어찌 목숨보다 중하겠소? 호텔 금고에 넣어둔 장부가 통째로 사라졌소. 경찰 불러봐야 소문만 나. 일단 조용히 경성호텔 300-3호로 찾아오시오. 장부엔 사업자금, 접대비,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를 돌렸는지 같은 게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뢰가 들어온 바로 다음 날부터 호텔 안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00-3호 앞 복도에서 새벽마다 누가 서성인다. 문틈으로 향냄새가 새어나온다. 밤 당번이 문고리를 잡아도 안쪽에서 누가 미세하게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소문은 소문을 낳았습니다. 소문에 빠른 인물답게 김봉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 300-3호 말입니다. 그 방, 예전에도 한번 말썽이 있었소. 누가 자꾸 안에 갇혔다고 이상한 소리를 했다니까요. 갇혔다? 예, 근데 웃긴 건 문이 늘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거요. 그때 로비 안쪽에서 또 다른 인물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매일신보 사회면에 이름을 자주 올리던 기자 서정희, 34. 말투는 단정하지만 눈빛은 늘 급했습니다. 김 선생, 여기 오신 거 장부 때문에죠? 저도요. 저도 그 장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용찬 씨가 오늘 밤 누굴 만나기로 했대요. 기자님이 왜 그걸 나한테? 이 호텔 기사거리 냄새가 너무 진해요. 그리고 김 선생, 저 사실 선생님이 형사를 그만두신 이유를 조금 알아서요. 정의의 그 한마디가
도연의 심장을 아주 얇게 긁었습니다. 도연이 형사 옷을 벗은 이유. 경성경찰과 얽힌 사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가슴 안쪽에 늘 품고 다니던 낡은 은빛 로켓. 그 안에 어머니 얼굴인지 아닌지 모를 사진 한 장. 오늘 밤 300-3호. 그 방이 모든 것의 도화선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밤 11시를 넘기자 호텔은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방으로 들어가고 복도 등불만 길게 늘어졌습니다. 도연은 봉식에게서 복도 열쇠 꾸러미를 빌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희는 취재 수첩을 품에 넣고 뒤따랐고요. 김 선생, 한용찬 씨가 만난다는 사람 일본인일 가능성이 커요. 요즘 신문에도 내선이니 뭐니 말은 번지르르 한데 뒤로는 돈줄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 말은 장부가 단순한 돈장부가 아니라는 뜻이지? 도연이 300-3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았으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잠겼네. 선생, 말씀드렸잖소. 그 방은 늘 안에서 잠근다니까. 그럼 안에 사람이 있단 소린데 왜 기척이 없지? 김 선생, 혹시...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하던 찰나 쿵! 갑자기 방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들짝 놀란 정희를 뒤로하고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봉식 씨, 사람 불러, 당장! 도연은 귀를 문에 붙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굵은 발걸음, 그리고 일본어 섞인 호통이 이어졌습니다. 나니오 시테이루,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호텔 경비 책임자 구로다 기요시. 총독부 쪽과도 줄이 닿는다는 소문이 도는 사내였습니다. 구로다는 도연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었습니다. 김도연, 전직 형사라더니 이제는 도둑질도 하냐? 방 안에서 소리가 났소. 손님 안전이 먼저 아닌가? 손님? 한용찬, 그 조선인 말이냐? 그 사람은 오늘 아주 중요한 손님을 맞을 예정이었다. 너 같은 놈이 망치게 둘 수 없다. 너 같은 놈이라뇨? 지금 사람 목숨이... 너는 기자인가? 매일신보? 기사 쓸 생각이면 더더욱 물러나. 불필요한 소문은 정리해야 하니까. 그러다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순사 2명이 계단으로 올라왔지요. 그 순간 도연은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이 되기도 전에 은폐가 될 거라는 걸요. 좋소. 그럼 규정대로 합시다. 경비 책임자면 객실 비상계문 권한 있지? 마스터키 가져오시오. 마스터키는 금고에 있다. 그럼 금고 열어, 지금.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다그치는 힘이 아니라 나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결심의 힘. 구로다는 이를 갈았지만 결국 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마스터키가 문에 꽂히고 철컥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공기가 먼저 쏟아져 나왔습니다. 향냄새와 쇠 비린내가 섞인 공기. 피냄새였습니다. 문을 좀 더 열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카페 뒤에 한용찬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께에는 칼자국이 지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문은 지금 열렸지만 안쪽 걸쇠가 분명히 잠긴 상태였던 겁니다. 누가 밖에서 들어와 찌르고 다시 안에서 잠그고 나갔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방 안엔 한용찬 말고 다른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문도 걸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살이다. 조선인들 원래 감정이 격하니까. 자살이면 칼은 어디 있소? 그렇습니다. 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의 눈에 한용찬의 손바닥 아래로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활자 냄새가 아직도 진하게 나는 신문지 조각이었습니다. 도연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구로다의 시선이 칼처럼 꽂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의가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기자의 손은 빠르지요. 김 선생, 여기. 신문지 조각엔 출생, 바꿔치기 같은 글자만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급히 찢어 삼킨 뒤 마지막 조각만 놓친 것처럼요. 도연의 가슴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그 글자들은 사건의 단서이기도 했지만 도연이 평생 피해온 단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구로다 씨, 이 방 오늘 누가 드나들었지? 출입 기록은 호텔 기밀이다. 기밀이 사람 목숨보다 위야? 김도현, 다시 형사 흉내 내지 마라. 너 예전에 그 일로 아니 아무튼 여기서 손 떼. 예전에 그 일. 도연은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귓속이 울렸습니다. 자신의 출생 기록을 쫓던 중 경성경찰이 엮인 것까지 알아내다 동료를 잃었고 조직에서 밀려났고 그리고 자신의 출생을 둘러싼 기록이 어느 날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인 현장에서 출생이란 글자를 마주하다니. 도연이 잠시 서 있는 사이 봉식이 뛰어 올라와 말했습니다. 선생, 순사들이 아래서 더 올라오고 있소. 그리고 하녀 영순이가 울면서 찼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녀 최영순 38. 이 호텔에서 10년을 버텼다는 여자. 영순은 313호 청소 담당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받을 위치였습니다. 김 선생님, 나 정말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한용찬 씨가 날 불러놓고 입 닥치라고 돈 봉투 던졌어요. 근데 난 받지도 않았어. 난 그저... 역시 저 여자 체포해.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저런 하녀들 뿐이다. 구로다가 순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정의가 그런 구로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잠깐, 증거도 없이요? 증거? 증거는 내가 만든다. 순사들이 영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영순이 울부짖으며 도연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도연을 찔렀습니다. 도연은 한 번, 눈빛 하나 때문에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영순 씨, 나만 믿고 잠깐만 참아. 선생님, 근데요, 한용찬 씨가 오늘 어미를 만날 거라고 했어요. 그 말 하려다 갑자기 문 밖에서 누가 기침을 했어요. 남자 기침. 그리고 한용찬 씨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미? 도연의 목이 말랐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로켓 속 빛바랜 실루엣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영순이 말한 어미라는 표현은 도연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영순이 순사에게 끌려가는 동안 고민에 빠져 있을 정도로요. 김 선생, 지금은 영순 씨부터 빼야 해요. 그러다가 잡아가면 내일 신문엔 하녀의 치정살인으로 끝날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끝내게 두면 진짜 범인은 웃겠지. 도연은 빠르게 방안을 훑었습니다.
창문 걸쇠는 잠겨 있고 침대 밑도 깨끗합니다. 그러나 천장 가까이 벽 위쪽 작은 환기구, 나사 하나가 살짝 어긋나 있었습니다. 누가 여기에 손을 댔다. 도연이 환기구를 만지려는 순간 구로다가 도연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냐? 증거 훼손이야. 증거는 이미 훼손돼 있었소. 내가 확인만 하는 거지. 구로다가 이를 갈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김도연, 너 또 정의 흉내내다 죽고 싶냐? 죽는 건 두렵지 않아. 다만 억울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 건 싫소. 잠깐의 정적, 그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쿵! 3층 복도 끝 302호 쪽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이 소란을 보고 도망친 겁니다. 도연은 직감했습니다. 지금 뛰지 않으면 오늘 밤의 진실은 다시 잠긴 문 뒤로 숨을 거라고요. 도연이 복도로 달려나가려는 순간 정희가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김 선생, 잠깐만요. 이거 한용찬 씨 주머니에서 발견했어요. 정희의 손바닥 위엔 작은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객실 키보다 작고 얇은 서랍이나 트렁크에 쓰는 듯한 열쇠. 그런데 열쇠 머리 부분에 누가 일부러 표시해둔 것처럼 붉은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붉은 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열쇠에 그을음 같은 검은 가루가 묻어 있어요. 호텔에서 그을음이 묻을 곳은 많지 않습니다. 보일러실, 주방, 혹은 손님들이 잘 모르는 비밀 통로 쪽. 도연은 문득 봉식의 옛말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도 323호가 말썽이었다. 그 말썽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면 이 호텔엔 사람이 드나드는 길이 눈에 보이는 문 말고도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며 신문지 한 장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떨어뜨린 듯한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의 맨 위에는 또렷한 활자 5글자가 찍혀 있었고 정희가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사라진 아들, 잠긴 방에서 죽은 남자, 사라진 장부, 그리고 사라진 아들이라는 활자. 도연의 가슴속 로켓이 마치 안에서 울리듯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찾는 건 이제 장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밤 경성호텔의 복도는 도연을 과거로 끌고 들어가는 긴 복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319호 안에서 아기 울음 같은 소리가 아주 짧게 한 번 들렸습니다. 도연은 달렸습니다. 복도 끝 319호실. 방금 전 들렸던 아기 울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호텔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문제의 319호실 앞에 도착한 도연이 덜컹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잠겼군. 뒤늦게 쫓아온 정희가 차오르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기 울음이 아니었네요. 어쩌면 유인이었을지도 몰라요. 도연이 혹시나 해서 넣어본 붉은 실이 감긴 가느다란 열쇠는 놀랍도록 319호실 열쇠 구멍에 쉽게 들어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여기라고 표시해둔 문처럼 말이에요.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발을 들인 319호는 더 이상 객실이 아니었습니다. 침대보는 벗겨져 있고 옷장은 벽에서 어색하게 밀려나 있었습니다. 바닥엔 휴대용 축음기 하나, 바늘이 아직도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레코드였어. 아기 울음을 레코드로, 우릴 여기로 끌어들이려고. 옷장 옆에는 나무 괴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거뭇하게 그을려 있고 손잡이 안쪽에 검은 가루,
그 이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말한 그 검은 가루와 똑같았죠. 도연이 나무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종이에 쌓인 서류 묶음과 희미하게 스며든 향냄새가 있었습니다. 313호에서 맡았던 그 향과 같은 향이었습니다. 맨 위에는 한 용찬의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낡은 봉투 하나, 경찰 인장이 찍힌 봉투, 날짜는 43해 전, 도연의 나이와 같았습니다. 봉투를 찢자 갓난아기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손목에는 붉은 실이 묶여 있었고 뒷면에는 일본어로 2글자씩 또박또박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행방불명의 아들. 그러니까 그 신문 글자, 오늘 사건이 아니라 김 선생님, 당신 이야기였던 거예요? 정희가 경악하듯 놀라며 말하던 그 순간 무거운 구두 발소리 여러 개가 가까워졌습니다. 거기까지. 구로다 기요시가 문을 꽉 막았습니다. 손에는 권총. 뒤로 2명의 순사가 서 있었고 더 아래 복도에는 손이 묶인 영순이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짐처럼 끌어당기는 손에 영순이 휘청였습니다. 영순은 그보다 도연이 든 서류에 더 놀라 소리쳤습니다. 김 선생님, 이따 물어. 짝! 구로다가 영순의 뺨을 때렸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영순의 뺨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을 증인 앞에서 때립니까? 증인은 글로 바꾸면 그만이지. 너희는 나에게 증인이 아니야. 구로다의 총구가 정희의 가슴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정희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 걸음만 더 오면 죽는다. 내 이름을 너네 신문에 인쇄하면 넌 더 고통스럽게 죽을 테지. 실실 웃듯 입꼬리를 올린 구로다를 노려보던 도연이 한 발짝 나섰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이 숨기려는 건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출생이었군. 넌 애초에 질문할 나이까지 자라면 안 됐다. 그 서류나 이리 내. 김 선생님, 서류 넘기지 마요. 넘겨도 영순 씨는 죽어요. 그리고 당신도요. 그만. 기자, 당신은 죽기 싫으면 입 닫아. 철컥. 권총이 장전되는 차가운 소리에 정희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도연은 가슴속 은빛 로켓이 뼈처럼 차갑게 눌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명예는 벗겨진 제복처럼 사라진 지 오래이지만 가족은 얼굴 없는 그림자처럼 잊으려 해도 항상 발치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도연은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신들은 늘 그래. 진실을 잠그고 사람을 가두고 끝내는 없던 일로 만들지. 내 동료도 그렇게 죽였지. 그 사건으로 날 쓰레기로 만들었지. 도연은 축음기를 들어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레코드가 파열되고 순사들이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구로다의 시선이 한 박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뛰어. 김 선생님. 도연은 서류 묶음을 끌어안고 옷장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처음 옷장을 발견했을 때 손끝으로 느꼈던 겁니다. 미세한 틈 사이 따뜻한 공기는 배관이 지나가는 벽이라는 걸요. 바로 숨겨진 판넬의 모서리였습니다. 판넬을 치우니 좁고 어두운 통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석탄과 증기의 냄새가 나는 호텔의 숨겨진 통로였습니다. 당장 저놈을 잡아! 도연은 한 번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희는 도망치지 않고 영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총알을 멈추게 할 것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쏘면 당신 이름
잉크가 마를 때까지 찍어버릴 거야. 그렇게 도연은 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구로다의 발소리가 빛을 삼키며 따라왔습니다. 그 길은 하인과 비밀을 위해 만들어진 통로였습니다. 벽돌이 어깨를 긁고 먼지가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위쪽에서는 호텔이 여전히 품위를 연기하고 있지만 아래에서는 이렇게 쾌쾌한 냄새를 풍겼던 겁니다. 도연은 보일러실 뒤쪽 관리 통로에 도달했습니다. 공기엔 석탄가루가 떠 있었고 마치 누군가 손바닥으로 입을 막는 것처럼 뜨거움이 숨을 조여왔습니다. 클럭, 클럭. 더운 숨을 내뱉던 순간 쾅! 문이 열렸습니다. 끝내 쫓아온 구로다였습니다. 그 옛길을 찾았군. 제법이야. 자기 피가 누구 것인지도 모르는 주제에. 43해 전. 그 붉은 실묵긴 아기. 누구였지? 깨끗하게 사라졌어야 할 아기였지. 도연은 경찰 봉투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송 지시서. 조산원 기록. 이름들이 검은 먹으로 지워져 있었지만 지워지지 않은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영순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부터 하녀였을까?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오래 버티려면 낮아져야 해. 그렇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거든. 혼란스러운 마음에 도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때 도연의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구로다의 구두 소리와 달랐습니다. 순사의 딱딱함도 아니었죠. 조용하고 결심한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멈춰. 보일러의 불빛 속으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모자와 직원용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부드러웠고 일본어는 지나치게 정확했습니다. 구로다 기요시, 늦었군요. 당신은 늘 그랬죠. 나카무라 부인. 처음 보는 여자를 가만히 바라보던 도연은 통로 쪽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선생님! 정의가 넘어지듯 들어왔습니다. 뺨은 붉고 손목은 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었죠. 그 뒤로 영순이 묶였던 손목을 푼 채 떨리는 몸으로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어? 미쳤어? 도연은 두 사람의 모습에 분노가 올랐습니다. 구로다가 자신을 노리고 있으니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든 도연의 손이 분노에 떨렸습니다. 그러자 나카무라 부인의 시선이 도연의 서류 묶음에 박혔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지막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내게 줘요, 도연. 내 이름을 어떻게 한 번은 내가 불렀으니까요. 김 선생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던 때에. 도연의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당신 누구야? 네, 어머니야. 어머니? 나카무라 부인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완벽했던 표정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 줄로 엮인 얼굴이었죠. 1893년 봄, 경찰 진료소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아버지는 일본 관리였고 조선 여자와의 아이는 문제였죠. 그들은 죽은 아이가 더 깨끗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바꿨어요. 다른 아이를 출생으로 남기고 당신을 기록에서 지웠어요. 나는 웃으며 살아남으라고 강요받았고 그 대가로 아들의 이름을 잃었지요. 내 인생이 당신들 편이었단 말이야? 이름도, 과거도, 치욕도 다 정리 대상이었다고? 편의가 아니다. 통제지.
서류에 없는 사람은 언제든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거들먹거리며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 모습에 정희가 이를 갈며 상황을 곱씹었습니다. 그래서 한용찬이 장부로 그걸 팔아먹었는데 오늘 밤 입을 열려해 죽였겠네요. 정희는 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 금액, 이름, 객실번호 한 줄 한 줄이 칼날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경찰을 그만둔 이유도 다 여기로 이어져요. 행방불명 아들 파일에 너무 가까이 갔으니까. 동료가 죽고 당신이 범인처럼 몰리고 파일은 다시 잠겼겠죠. 오늘 한용찬은 그러다 네가 죽였지. 장부를, 그림 선생의 추생을 거래하려고 해서. 돈을 더 달라더군. 네 출생을 입 밖에 내겠다고 협박했지. 그래서 조용히 처리했다. 아니, 조용히 처리할 예정이었지. 그때 영순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려도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갓난아이의 붉은 실, 제가 묶었어요. 그리고 나더러 이질했어요. 있는 게 자비라고. 자비? 나카무라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나는 남편이 죽을 때까지 43해를 기다렸어요. 당신 앞에서 아들이라고 말하려고. 그리고 그러다. 이 호텔을 지킨 게 손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통로, 금고, 장부, 그리고 지워야 할 진실 때문이지. 그게 뭐 어떻다는 거냐? 들킨 게 있다면 다시 지우면 된다. 그러다가 권총을 들어보였습니다. 보일러의 불빛 아래 모든 것이 걸렸습니다. 도연의 혈통, 정희의 목숨, 영순의 마지막 기회,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라는 말로 돌아온 한 사람의 삶까지 말입니다. 그로다의 총구가 조준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분노가 두려움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총을 겨누어 봤자 못 맞출 것이다. 뭐? 도연은 가슴에 은빛 로켓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뒤편, 누군가가 오래전에 파놓은 얇은 홈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정희가 주운 것과 비슷하지만 그 흐름이 전혀 묻지 않은 깨끗한 열쇠였죠. 저건 내가 주운 열쇠와 비슷한. 한용찬이 내게 연락했을 때부터 준비했지. 그러다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몰게 만들려고. 감히 잔기로. 도연은 깨끗한 열쇠를 보일러실 옆 금속 캐비닛에 꽂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카운터 웨이트가 풀리며 천장 쪽에 숨겨져 있던 방화 격벽이 떨어졌습니다. 근대식 안전장치라는 이름의 오래된 철판이 쾅! 천둥처럼 바닥을 찍었습니다. 구로다와 순사 한 명은 순식간에 반대편에 갇혔습니다. 보일러 화구와 석탄 더미가 있는 쪽이자 불과 연기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운 좋게 갇히지 않고 남은 순사 한 명은 얼어붙어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 갑자기 현실이 무거워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는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열어! 당장 열어! 313호처럼 안에서 잠겼고 창문도 없고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믿지. 어때 구로다? 갇히는 기분이? 도연이 말하자 구로다가 문을 열라는 명령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희는 남은 순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저들을 도와주면 내일 당신 이름이 신문에 실려요.
우릴 도와주면 내일 당신이 사람으로 살 가능성이 남고요. 순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곤봉을 내렸습니다. 도연은 기름종이 서류 묶음을 정희 품에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편집국으로 뛰어. 오늘 밤 바로 복사해. 그리고 경성일보에도 흘려. 한 신문은 막아도 두 신문까지 모두 막긴 어려울 거야. 그럼 당신은 잉크보다 더 빠른 걸 남길 거야. 도연은 한용찬 장부 중 찢어진 한 장인 뇌물 지급 내역이 적힌 페이지를 격벽 아래 좁은 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구로다의 눈앞으로 가장 숨기고 싶은 이름들을 들이밀었죠. 구로다, 증거를 만든다고 했지. 나에게 진짜를 내놔. 네가 건드린 건 총독부 쪽 일이야. 네 피도 그들의 것이야. 아니, 그 아이는 자기 자신 거야. 분노하며 외치는 구로다의 말을 끊듯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나카무라 부인이 말했습니다. 화가 난 구로다가 격벽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깥에서는 발소리가 몰려왔습니다. 호루라기, 고함, 한국말과 일본말이 뒤엉킨 소리였습니다. 정희가 아래층 교환원에게 이미 연락을 돌려 일부러 소란을 키워둔 덕분이었습니다. 편집국으로 뛰어가기 전 정희는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죽지 마요, 제발. 내가 돌아오기 전까진. 알겠소. 그러니까 얼른 가서 당신이 할 일을 해. 사냥꾼이 덫에 걸리는 밤이었습니다. 그 후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비밀 통로에는 시계가 없었고 이들은 이곳에 아주 오래 있었으니까요. 격벽 너머에서 구로다의 숨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를 지우는 데 익숙했던 사람은 자신이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마침내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격벽 너머에서 구로다의 고함이 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고함이 명령이 아니라 발악처럼 들렸습니다. 호텔이 가진 비밀 통로는 사람을 숨겨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가장 확실한 감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온 정희가 순사들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보일러실 문을 열어라. 여기에요. 313호 살인, 그리고 증거인멸. 구로다가. 순사를 몰고 온 정희의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활자처럼 단단했습니다. 밖에내서 몰려온 인원들이 격벽 장치를 거칠게 조작하자 철판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로 뜨거운 증기가 흘러나오며 구로다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호텔 안전장치다. 내 권한이다. 내 거라고. 그래, 네 권한으로 사람도 죽였지. 313호에서. 구로다가 뒤로 물러나는 순간 석탄 더미 옆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칼날. 피가 이미 굳어 검붉게 변한 칼날이었습니다. 313호의 사건에 누군가는 흉기가 없다고 했고 누군가는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흉기였던 칼은 구로다가 숨기려 했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설명은 더 이상 구로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사들이 구로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구로다는 반항하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내게 손대지 마. 그 장부는 그건 총독부에. 나카무라 부인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 입으로 또 누구의 삶을 총독부라는 말로 묶을 건가요? 그녀의 시선은 구로다의 목덜미를 꿰뚫었습니다. 오래된 공포를 견뎌낸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조용한 잔혹함이었습니다. 내가 했단 증거가 있나? 너희가 가진 걸로 뭘 할 수 있지? 그깟 신문? 검열 한 줄이면 끝이다. 그래서 두 곳에 보냈어요.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이 남게. 그리고 당신은 기자가 아니라 모르나 본데 막힌 신문은 더 무섭게 돌아다녀요. 사람 입으로요.
정희는 이미 아래층 교환원을 통해 편집국과 인쇄소 쪽으로 연락을 돌려두었습니다. 활자가 막히는 순간에도 소문은 더 빠르게 번진다는 걸 기자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부탁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해낸 정희를 보던 도연은 구로다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로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 이제는 네가 갇힐 차례다. 구로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구로다의 손목은 그가 수없이 누군가에게 채웠던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정의가 언제나 완벽한 승리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밤만큼은 구로다가 믿던 정리의 논리가 그의 목을 조였습니다. 이제 저는 죄인이 아닌가요? 아니요. 오늘부터는 증인이에요. 살아남은 증인. 도연의 말에 영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구로다는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연을 향한 증오라기보다 자기 손에서 빠져나간 통제에 대한 공포로 보였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호텔 유리창 너머로 빛이 번지자 밤의 사건은 마치 물에 젖은 잉크처럼 번져 퍼졌습니다. 누군가에겐 끝이 없고 누군가에겐 시작이었죠. 편집국에서 답이 왔어요. 원고는 들어갔지만 삭제될 줄은 알아요. 그래도 남는 게 있어요. 공백도 기사니까. 그 소식에 도연이 피곤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소. 고맙다고 하지 마요. 다음엔 혼자 죽으려고 하지도 말고. 정희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안도는 늘 같은 뿌리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그녀의 옆으로 나카무라 부인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연아, 네가 원한다면 네 이름을 다시 지어줄 수 있어. 이름은 지금의 내 삶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살 수는 있겠죠? 도연은 로켓을 열어 낡은 사진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닫았습니다. 사진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진이 더 이상 빈자리가 아니게 된 것 뿐이었습니다. 서로를 탓하기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경성의 새벽은 늘 그랬듯 무심했습니다. 이제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삶을 살 겁니다. 정희 씨, 같이 갑시다. 장부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해줘야죠. 그래요. 이번엔 제가 기사로 당신을 잡아 끌어줄게요. 이 작품은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한 허구의 드라마입니다. 다만 그럴듯함을 위해 실제 역사 요소를 일부 반영했고 몇몇 부분은 극적 장치를 위해 변형했습니다. 마무리로 오늘의 드라마에 대한 역사적 여담을 나눠보겠습니다. 1930년대 경성에는 실제로 전차가 다녔고 20세기 초부터 도심교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차 종소리와 남대문 일대의 번화는 당시 도시 풍경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전차 운행의 역사와 자료는 서울 역사박물관 등의 전시와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피하우스 문화와 축음기, 레코드 등의 서양식 물건은 근대의 이미지로 자주 소비되었고 경성의 도시 문화와도 연결됩니다. 다음은 신문에 관해서입니다.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는 일제강점기 경성에서 발행된 대표적 신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관지 성격을 띠며 식민지 권력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작품에서는 두 신문에 동시에 뿌리면 묻기 어렵다
서사장치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검열과 압수가 빈번했기에 기사 게재 자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공백, 삭제 흔적, 우회 표현이 오히려 읽는 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속 경성호텔은 특정 실종 건물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당대의 근대식 호텔 이미지를 합성한 가상 공간입니다. 경성에는 실제로 서양식 숙박시설과 사교 공간이 존재했고 1910년대에 개업한 조선호텔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만 작품 속 비밀통로, 격벽장치는 추리극의 재미를 위한 과장입니다. 실제 건축에서도 설비공간, 관리통로는 존재하지만 드라마처럼 사건의 핵심 장치로 작동하는 경우는 설정에 가깝습니다.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은 경찰, 사법, 행정 권력이 일상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은 사상과 운동 탄압의 근거로 활용되었고 언론, 출판, 집회에 강한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작품의 사건을 자살로 덮는다, 기록을 지운다는 묘사는 그 시대의 폭력성을 응축한 드라마적 표현이며 실제 역사에서는 더 복잡한 행정, 경찰, 검열 체계가 작동했습니다. 이렇게 탄압과 검열이 만연했던 시대에 만약 여러분이 정의였다면 검열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기사를 썼을까요? 여러분의 감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각색 라디오 드라마 백년사건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